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의 확산세가 대기업 공장까지 번질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이어 오늘은 6천여 명이 일하는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 광명 소아리 공장의 근무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무자 1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함께 사는 20대 아들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를 만나 감염됐는데 확진자 접촉 후 회사 출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무자 6천여 명 규모의 소아리 공장은 오늘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동료 직원 110여 명의 검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장 곳곳을 소독했습니다. 워낙 장소가 넓었기 때문에 기아차 내부에도 하고 그분 단위 상내 공간도 다 역시 방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도 건물 일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연구 인력 등 1,200여 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렇듯 대량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감염고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으로서 송구한 얘기인데 저희가 발생되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방문 판매업체 직원이 예배를 받던 하나님의 교회 신도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이 업체를 다녀간 경기 수원의 확진자는 사위가 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돼 청사 일부가 폐쇄됐는데 사위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서울에서는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통한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구로에서 아버지와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원과 학원 관계자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와 관련된 환자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최소 17명이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명성하우징에서 근무했던 5, 60대 여성 5명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7명의 추가 환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리치웨이를 방문했던 명성하우징 직원이 지난 6일 최초 확진을 받은 뒤 서울에서만 최소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교인이 리치웨이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금천구 예수비전 교회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에는 CJ 대한통운 영등포 지점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포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지점 근무자 등 250여 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 탁구장과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환자도 각각 2명씩 증가했습니다. 한편 서울 구로구에서는 40대 남성과 6살 딸이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집단 감염으로 확진된 아버지로부터 6살 환자가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로구는 이 환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지난 8일 유치원과 학원 등을 등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유치원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치원 원생과 학원 관계자 등 17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정부가 결혼식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했더니 이 하객들의 거리 두기 실천에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진다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속출해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결혼식장 방역 수칙 실태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여러 적발됐습니다. 예식장 64곳을 점검해보니 식사를 할 때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은 잘하고 있었지만 방문객의 간격 유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장 내 탁자를 최소 1m 간격으로 벌린 곳은 64곳 중 21곳 정도였고 필요 현장 식사 때 마주하지 않도록 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식장뿐 아니라 돌잔치나 환갑잔치 등 다양한 가족 행사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1명이며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도 16명에 달하는 등 지금까지 489건의 관련 사례가 파악돼 6명이 구속되고 317명이 기소됐습니다. 어제 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진다며
직원에게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라며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증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추가 전파가 이뤄진 상태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무더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특히 낮 시간대 창문이 없거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부분은 사회 전체적으로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관리를 불편해하고 지겨워하는 분위기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지난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모여 이 부회장의 소집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정은 기자, 시민위원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3시간쯤 전부터입니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선 시민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민위에는 무작위로 뽑힌 선생님과 택시기사 등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요청대로 대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할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낸 의견서 30쪽과 이 부회장 측이 낸 90쪽 등 모두 100장이 넘는 의견서를 읽고 부의, 즉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릴지 여부를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의견서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때 법원도 재판에서 책임 유무를 가리자고 밝혔다며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심의위 부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일단 심의위에 올려 기소가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채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영장심사 때도 주장을 했듯 불법 층계는 없었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토로하는 내용도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민위에는 모두 15명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요.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시민위는 이 내용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전문위원을 무작위로 뽑아 기소가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자리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참석해 구술 변론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시민위 판단에 따라 수사심의위에서 지난 영장심사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맞붙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서원, 즉 최순실 씨에 대한 제3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등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고 최 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 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최근 자신이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옥중회고록을 출간하고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학대받은 상태로 구조된 피해 아동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당한 학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고 베란다에 방치하고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끔찍한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마저 퉁퉁 부어오른 채 발을 절뚝거리던 11살 초등학생 A양이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본 주민이 편의점에 데려가 허기를 달래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출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A양은 자신이 살던 빌라 4층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35살 의붓아버지와 27살 친어머니는 A양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끈을 베란다 난간에 묶었습니다. A양은 탈출하기 전 이틀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밥도 하루 한 끼만 먹었고 혼자 다락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대부분은 A양이 화장실을 가거나 집안일을 할 때만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A양이 눈에 멍든 상처와 손가락 화상이 학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팬과 쇠사슬, 글루건과 막대기 등이 학대 도구로 보고 압수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양의 동생 3명을 격리하고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오늘 자해 소동을 벌여 잠시 수사가 중단됐다고 전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정식 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경찰이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 남성 등 일당 3명은 인터넷에 코로나19 치료제로 광고하며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팔았습니다. 트리아자비린은 국내 수입과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올해 2월부터 13명이 트리아자비린 400캡슐을 구입했습니다. 불법 의약품이지만 취재진이 판매처로 연락해보니 여전히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실제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초기에 복용하시면 치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막 10박스, 20박스씩 구매하시는 거 보면은. 경찰은 허위 광고를 보고 트리아자비린을 주문할 경우 중국에 있는 총책이 러시아로 연락해 소량씩 택배로 국내 유통책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발송 총책에게 배송을 하고 그 총책은 국내에 있는 각 구매자들에게 나눠서 발송한 것으로. 정식 허가 절차 없이 유통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임상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복용했을 때 그 약물의 독성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일당인 중국 동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6월 들어 어제까지 열흘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월 초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3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다만 조업일수를 감안해서 계산한 일일 평균 수출액은 감소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열흘간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초 열흘간 수출액이 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전인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 달러를 조금 넘어 같은 기간 9.8% 줄었습니다. 해당 기간 조업일수가 올해는 8일인데 지난해는 5일에 그쳤던 겁니다. 다만 하루 평균 수출액의 감소폭은 4월과 5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의약품,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로 진단 시약 등을 해외에 보내면서 의약품 수출은 137% 급증했고 무선통신기기는 36%, 반도체는 23% 늘었습니다. 반대로 이동 제한 조치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수출액은 37%, 석유 제품은 33%, 자동차 부품은 30% 줄었습니다. 수입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10일까지 수입액은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 실적은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대중국 수출이 35% 늘었고 미국 15%, EU 22% 등 주요 수출국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3월 마지막부터 내림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고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0.19% 오르는 등 전국 아파트값이 0.12%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4구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 강남권의 급매물이 모두 소진됐고 잠실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까지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나스닥은 장 마감 기준으로 사상 첫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연준이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논의 결과 제로금리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Where we expect to keep it until we a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속되는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 활동과 고용, 물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코로나19 억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Full recovery is unlikely to occur until people are confident that it is safe to re-engage in a broad range of activities.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내년엔 5%, 내후년 3.5%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 동결 발표에도 다우존스 지수와 스탠더드앤포어스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4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 마감 기준으로 사상 첫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다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를 불러 모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해 협상은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이번 총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는 힘이 있거나 가진 분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양보안을 제출하라고 또 오늘 따로 만나서 합의하라고 협상을 촉구했지만 여야가 의견 차이를 당장 좁혀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일 본회의는 개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급한 만큼 국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남북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남 비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이번엔 미국까지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하라며 미국 측에 경고했습니다.
권 국장은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코앞에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행보에 실망했다고 공식 논평한 데 대한 응답인 셈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입장 표명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대미 비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 북한은 갈 길이 멀다며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남북 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 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오늘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더욱 기상청 예보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요. 기상청이 올해부터 더 정확한 예보를 약속하며 초단기 예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수십 척의 어선들이 포구에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자 비가 올 것을 염려해 어업을 잠시 멈춘 겁니다. 안개도 많이 끼어서 밤에 새벽에 들어올 때는 항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상을 중요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리를 거니는 시민도 예보에 민감하긴 마찬가지. 외출 때 우산을 챙겨야 할지 매번 고민에 빠집니다. 우산을 챙기고 왔는데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워요. 이런 고민을 덜고자 기상청이 올해부터 초단기 예보를 선보입니다. 초단기 예보는 6시간 이내의 기상을 10분마다 분석해주는 예보로 예상 강수량부터 비구름대의 이동 경로까지 급변하는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60분 주기로 발표되던 기존 예보보다 6배 빨라진 것으로 90% 넘는 정확도를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과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초단기 예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확한 기상 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기상청 예보는 날씨누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날씨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조롱하는 백인들의 영상이 공개돼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씨 죽음으로 드러난 미국 사회 인종차별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들도 잇따르면서 사퇴, 사과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엎드려 있는 누군가를 무릎으로 누르고 뭐라고 외치는 사람. 경찰의 무릎에 눌려 숨져간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당시 모습을 재현하며 조롱하는 일단의 백인들입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항의하는 시위대 옆에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는 구호를 걸어놨습니다. 플로이드 씨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호입니다. 이틀 전 뉴저지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 교정당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Corrections officer was suspended and rightfully so. It's reprehensible. 플로이드 씨 이름을 코로나19에 빗댄 댓글을 달았다가 대형 체육관 체인 최고 경영자는 사임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미국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숨진 플로이드 씨의 동생은 의회에서 흑인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George called for help and he was ignored. Please listen to the call I'm making to you now. CNN은 미국 내 12개 도시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천 개 넘는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아직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경찰 개혁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 행위의 책임을 민주당은 더 지워야 한다. 공화당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찰 개혁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200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가 10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유입되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91포인트 하락한 2176.78에 코스닥은 1.56포인트 내린 757.0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유지 발표에도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1%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연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두산과 두산중공업이 동반 하락했고 제1기획은 2분기 역성장 전망이 나오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국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오른 1,196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낮부터 강한 햇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날이 덥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남부,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대부분 지방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초록색으로 표시된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게 오른 기온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 시간대 남부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오후에도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1도, 청주 22도,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주말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굳은 날씨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